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출신의 이동현 서울시의원입니다. 예, 오늘 제가 주관하는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토론회 준비는 약 한 달 전 가량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가 2.5단계 격상하기 전이라서 토론회를 나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격상하고 현재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불안정한 상태라서 토론회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시간 딱 맞춰서 진행하려고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조차도 구성하거나 인원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참석을 한 후에 사회도 간단하게 하고 축사 딱 몇 분 정도만 듣고서는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지었습니다. 제 개회사 또한 제가 좌장을 맡으면서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민의례나 이런 거 없이 간단하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서울시 의회의원 일원으로서 말씀해 주실 두 분만 모시고 축사를 들은 후에 토론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참석 못 하시는데 가장 핵심으로 서울시의회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굵직한 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김기덕 부의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두드러진 두 가지 얘기는 꼭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하나는 젊어졌다는 거하고 하나는 열공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좌장을 하시는 이동현 의원님은 젊어진 의원 중에서도 가장 젊습니다. 110명 중에 의원님 제일 젊죠? 네. 예. 그만큼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서울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위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히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정말 제목이 너무 와닿고 저도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대한교육을 위한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 차원이 많이 높은 이런 나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열공하는 의회인데 오늘 토론회와 공청회가 제가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10대 지금 전반기 불과 지났는데 오늘이 237회 차입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15회 차입니다. 이렇게 지금 의회가 열공하면서 서울 시민 행복을 위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민을 향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최기찬 위원장님 참 존경하는 분이죠. 또 전에 부의장도 하셨지만 교육위원장을 하신 우리 김생한 위원장님도 이렇게 어려운 참석을 했고, 또 김영현 의원님 참 간사님도 참석을 하고, 이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하고 거리두기로 몇 분만 오셔서 유튜브로 지금 생방송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특별히 좌장 또 토론자 모든 분께 기본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를 통해서 뭔가 발전적 방향의 서울교육과 대한학교 교육에 큰 모멘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기대에 마지 않고, 또 여기서 나온 모든 의견들은 모아져서 우리 서울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의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의회도 그 한 축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탁형 교육기관 코로나19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반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 최기찬입니다.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토론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토론회를 맡고 계시는 자장 우리 이동현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가장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추진력을 가지고 하시는 대표적인 의원님이고 저희 교육위원회 자랑이시기도 합니다. 이인용 이탁경 연합회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 토론회도 참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게 우리 그 나누학교 졸업생인 정서영 우리 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이렇게 와서 또 오늘 발표를 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 현실감과 역동성이 있는 내용들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만큼 우리 대한학교는 현재 다양화되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티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대한학교의 발전에 다 같이 한층 노력을 기울이는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요. 오늘 충분히 논의됐던 이 발제와 토론회가 모아져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정책적 의지가 실현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동현 의원님과 우리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기 전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대한교육은 또 하나의 핵심 사업이자 하나의 희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인식들이 대한교육의 질을 낮추고 대한교육 학교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을 때가 왔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서울시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대한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한교육 처우 개선이 우선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교육은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 하늘 아래 모든 교육을 받는 학교와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교육이 이 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의원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차장을 맡은 서울시의 이동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또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리고 대한교육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총 2분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 15분간 2분의 발제자가 각각 10분씩만 저희가 발제를 진행한 후에요. 그 다음에 해당 발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토론자 4분이 순서대로 각 5분씩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이 모두 끝나면 약 15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오늘 토론회에 청중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기서 유튜브를 켜서 혹은 저희 지금 준비되어 있는 스태프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회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늘 따뜻한 관심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여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10여 년간 저희 연합회 고충을 잘 경청해 주셨던 우리 교육청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장학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려운 학생들 가슴에 품고 지금도 이 척박한 위탁교육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유튜브 보고 계시는 여러 우리 담임 선생님들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해주고 계시니까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에 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저희 위탁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많이 성장하고 또 보람과 성과도 많았습니다. 외형적으로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일반 학교가 서비스하기 어려운 여러 다양한 카테고리의 학생들 저희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만족감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대안교육은 일반 학교 교육에 비해서 교실 수업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라포 형성하면서 1:1 맞춤형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유적 교육활동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회에서는 우리 교육청 재정 지원 받아서 각 위탁학교들의 성과들을 책자로 모아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의 여러 장학관님들이 저희 잘 경청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교육이 초중등교육부 28조에 의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의 여러 지침과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자체 역량 강화 연수도 시행하고 교육청에서는 업무 담당자 연수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셔서 저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우리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3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64245 제정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발전 방향에 앞서서 저희 위탁학교들의 생존 문제를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 조례가 발효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저희 현장에서는 그 실질적인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 문제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시설 임대료나 유지 관리 비용의 문제 그리고 대한교육 위탁교육에 대한 행정 지원의 문제 대한교육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존의 문제를 호소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각 위탁교육기관을 이제 평가나 이런 때 방문을 해보다 보면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도 5년 이상 근무자를 찾다 보니까 겨우 이제 이렇게 살아남으신 분들인데요. 다 떠납니다. 얼마 뜻을 품고 들어왔다 떠납니다. 이는 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또 학생들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문제라든가 또 과중한 그 교무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좀 풀어주셔야 될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인건비를 보조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돈을 주셔야지 풀어주죠. 또 이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풀어줄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 오늘 참석해서 꼭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 보조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 생존에 관한 문제로서는 임대료 문제와 또 시설 개보수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학생을 교육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입니다. 지원 조례가 발효된 지 3년차 되는 해인데 어떤 기관이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이 연합회 회장인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회장님 교육청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너무 교육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네를 지원하는 그 법인이 비영리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이 어디서 뭐 돈 버는 곳입니까?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 임대료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 못하면 학교 문 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그만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영리단체나 또는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민간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역시 시설 개보수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더운 때 또는
겨울에 에어컨을 키우려고 하고 또 냉난방기를 가동하려고 할 때 이게 전부 다 비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합공사를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럼 승합공사는 전부 다 법인 돈으로 해라. 너네 비용으로 해라. 지금 이런 식의 논리였기 때문에 전에도 어떤 학교는 에어컨 승합공사만 했다가 그거 불법으로 돈을 지출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다시는 그런 교육 창하고 우리 안 하겠다. 그래서 문 닫은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학교들입니다. 자,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저희도 전기세, 통신, 또 수도료 월 5만 원 이상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교육청 지침이 5만 원 이상 지금 한 달에 전기세 5만 원 안 쓰고 어떻게 교육할 수 있습니까? 일반 수영비 연 420만 원 이상 쓰지 마라. 그러면 정수기, 복사기,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데만도 이 비용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비용은 법인에서 다 내라. 법인이 한다고 했으니 다 내라. 이런 논리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무용품비 월 20만 원 이상 쓰지 마라. 이게 지금 교육청 지침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개정 과목으로 전부 다 칸막이를 해놔가지고 통으로 쓸 수 없게 하고 또 만일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나 시설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조례로 분명한 지원을 잡아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조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분명히 들어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생존의 문제를 떠나서 발전을 위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를 대한교육위탁교육기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법적 용어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을 학교라 부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안에 어떤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TMT 학교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은 그 수련관에 매일 등교하는 게 아닙니다. 수련관은 수영장도 있고 다른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은 TMT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매일마다 등교하고 매일마다 교육을 받고 있고 벌써 10년 이상 교육하고 있는 이 교육기관을 학교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교육 내에 있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원작 학교를 떠나서 저희 위탁학교에 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일반 학교 학생들이 받는 대우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작 학교 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꾸러미를 받고 있습니다. 급식을 못 받으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학생들이 마스크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나중에 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것도 겨우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마스크와 체온계를 받았습니다. 왜 다른 학교,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위탁학교 학생들은 그런 거에서 소외돼야 됩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학교라 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입니다. 공교육 내. 또 우리 교사들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고생한 분들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우리 교생 실습을 하고 싶은 학생도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학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이 말하는 그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란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름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한 위탁학교라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이 엄마, 아빠,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만 저희가 외부 기관과 교류할 때에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성범죄자는 학교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가서 그거를 떼려고 하면은 당신네는 누구냐는 거예요. 저한테. 법적 지위가 뭐냐는 겁니다. 교육청이 너네를 지정했다 하는데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협약서를 가지고 가서 보여줘도 인정을 안 해요. 이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구청에 가서 학교 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니네가 학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만 증명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라는 증명을 뭘로 합니까 도대체? 학교 증명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는 이름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런 학생의 권리와 또 교사들의 권리 또 여러 다른 기관과 교육 활동을 공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단히만 보더라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거기에 학교 안내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심지어 평생교육시설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타 칸도 있어요. 기타 칸도 있는데
저희 위탁 학교를 찾아보고 싶은 학부모가 이 학교가 정말 교육청이 지정한 거야 하고 찾아가 눌러보려면 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전에도 우리 전임 그 장학관님들이 그거 맞는 말이다 해주겠다. 교육 업무 수첩에도 등재하고 교육청 조직도에도 넣어서 누구든지 쉽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위탁 학교가 정말 교육청 지정인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정근을 가시거나 아니면 일반 학교의 교장으로 나가시면 없던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우리 전문직 인사가 계속 2년마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전문직에 또 오시더라도 아예 법적으로 좀 규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문위원님들이 따져주시면은 저희 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현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에게 만들어진 조례를 보면은요, 조례 제4조에 대안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건 교육감의 임무겠죠. 소질 및 적성 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일반 학교에 예를 든다면 이건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하고 고시하고 교과서 개발하고 교사용 지도서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연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청과 교육부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대안교육지원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이 업무를 대안교육지원센터가 해줘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 전문상담사 3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대안교육의 전문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우리 장학사님이 상담 대안교육팀에서 관할해 주고 계시는데 그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무도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교육청의 대안교육지원센터는 대안교육 관리 업무만 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조례가 지정한 바조차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센터가 앞으로 대안교육의 전문가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장학사님이나 장학사님이 전담으로 배정이 돼야 되며 아니면은 우리 대안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저희 연합회에서 누가 들어가든 전문가가 들어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교육청과 연결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구성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담사도 지금 3분이신데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제가 가봤더니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학력 인정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 기능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센터가 조직과 기능이 개편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조직도 개편해 주시고 기능도 새롭게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합회에서는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들이 이 센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는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잡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고 늘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동일한 목소리를 내주시는데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도 역시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이게 상당히 지방의회가 아직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 지방분권이 강화된 지방분권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입법 권한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 반드시 서울시의회도 입법을 하게 됐을 때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즉 소위 말하는 집행부가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지금처럼 꾸준히 우리 연합회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도 필요하고요. 또 의회에서도 역시 상임위원회와 교육청과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 지금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노력으로 인건비는
조금씩이라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회가 어떻게 예산하는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세입 세출을 감안해서 결정할지는 문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라는 점도 저희가 단순히 이제 학교의 생존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 초점을 맞춰서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이제 그 새롭게 많이 주목을 받는 것은 현 정부가 포용사회 포용교육 이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은 온전히 개인적인 책임이었고 무능이었고 한국 교육은 영재교육이나 글로벌 인재교육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쭉 따라왔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의 구성을 보면 해방 이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이거 학교의 연령별 구성을 보니 과거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교사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한 30년을 추대해 오면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교사는 리더십, 교장 연령 때에만 머물러 있고 이제는 교사도 신세대 교사고 저희가 신세대 담론이 90년대 이후 나왔는데 학생은 지금 알파 세대까지 G세대에서 알파 세대까지 내려가 있어서 학교의 리더십은 완전히 신세대에 포위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혼자 고립되어 있는 학교 형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9세대는 조직과 일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고 절약, 인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아야 되는 이런 세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세대가 학교 조직의 거의 대부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는 안 변하는가? 이것은 오랫동안 그 조직 문화의 전통, 교육부와 교육청 우리가 탑다운 방식의 그 교육 문화가 관료적인 교육 문화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세대는 바뀌었어도 연령은 바뀌었어도 그것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교사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든 이런 것이 이제 학교 현장에 이루어져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학생 이탈이 일어나는 문제가 애들의 문제냐 위탁교육을 그냥 부족한 애들 문제 아들 힘든 애들을 단순히 학교에서 떼어내서 위탁하는 문제로 봐야 되냐 자녀적 교육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교육체제 개혁의 문제로 봐야 될 거냐 봤을 때 아마 누구도 교육체제 개혁의 문제로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사회적인 동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항공모함을 체제 개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이해관계자가 많고 관여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과정 중에 아이들은 계속 그 안에서 많은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위탁교육기관은 학교가 무관심했을 때, 사회가 무관심했을 때 사실 이 아이들을 받아서 단연간의 경험을 쌓아오면서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온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태어난 것은 이게 모두가 윈윈 구조였어요. 학교는 힘든 애들을 학부모와 학생의 저항을 좀 덜 받고 내보낼 수 있었고 위탁교육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학생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해서 학생과 교육기관과 학교가 어떻게 보면 3자 연합을 해서 태어나고 운영되어 온 교모형 균형학에서 운영되어 온 곳이 위탁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 교사들은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 원청업체 종사자고요.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 하청업체 종사자예요. 그래서 여기 계층화가 되어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이제 이 학교와 위탁교육기관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일랜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일랜드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중앙정부에는 중앙교육훈련위원회 이렇게 바뀐 게 얼마 안 됐는데 교육과 훈련, 직업훈련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가 있고 더블린 지금 수도죠, 행정수도죠. 행정수도에는 또 교육훈련위원회 이렇게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돼. 이 위원회에 뭐가 다 관장되고 있냐면 대학, 그다음에 10개 유스리치 청소년 기관입니다. 10개 유스리치, 그다음에 2개 직업훈련센터. 더블린에서만 있으니까 이게 작은 규모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더블린 교육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가 관장하면서 예산 배분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통합된 전달 체계를 더블린 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격 기준이 되어 있는
뭐 고등학교 일반 교사는 대학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산업기능교사는 고졸자가 고졸 자격 취득 후 5년간의 기능대학 과정, 5년간의 현장 경험, 10년의 과정을 거친 후 산업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 훈련을 실제로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티칭 카운슬에 있어서 교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트레이닝 센터에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심각한 무기력에 빠졌고 그 다음에 20년 전쯤 개혁해서 교실 무기력을 극복한 사례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적 얘기이기 때문에 빼놓겠습니다. 아일랜드 유스리치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입니다. 조기 학업 중단자를 위해서 얘네들이 학교를 그만둘 때 반드시 여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스리치 학교를 안 다니면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이 실업 상태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16에서 21세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데 일주간 30유로 수당도 지급받고 출석률이 안 좋으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유스리치는 유스센터는 지난 10년간 특성화돼서 미술, 예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분야로 특성화돼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있으면 여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되는 이런 청소년 기관입니다. 그리고 더블린에 청소년 기관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학력이 학교에서만 부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해도 학력이 부여가 돼요. 그 부여되는 방법을 보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면 월요일에는 개인 발달, 인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화목은 지업 체험을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QQI 레벨 4라는 이게 학력을 부여하는 자격이에요. 요것을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졸 과정으로 되어 있고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은 여기 청소년 센터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학력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학력에 관한 관장은 어디가 하냐면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합니다. 해서 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청소년들은 연간 하나로 계산했을 때 2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담당자는 인건비를 받고 그다음에 훈련 비용은 교육 프로그램비죠. 훈련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해서 연간 15명 정원에 한 25만 유로가 이제 배당이 되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도 경험하고 작업장도 개발되고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더블린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PRU 사례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서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인데 분리된 학교교육체계와 분리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센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를 확대하면 모든 학교 그 지역 차원에서 학교와 협업해서 학교에는 그 센코라고 얘기하는 이 PRU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센코가 있고 그러면서 이 PRU에 의뢰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력할 만큼 노력했냐 그 위탁에 대한 기준을 갖고 학교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해야 이 PRU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U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기초 개념 외에는 교과 수업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신건강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학교에서 유리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이 PRU에 전일제로도 올 수 있지만 단일제 아니면 시간제로도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PRU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 자체가 그 학교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거의 학교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위탁만 되어 있고 학교는 위탁한 순간에 나중에 그 학사 일정에 대한 그 결과 보고만 받으면 좀 끝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그렇게 거의 분리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 PRU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여러 가지 품행 문제나 이런 걸로 퇴학을 당했을 때 교육청은 반드시 복학에 책임을 집니다. PRU에 와서 학습을 하고 이 아이들이 복학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까지 교육청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가는 거로 끝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유럽에서 살펴본 사례였었고요. 대한교육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38페이지 보면 지금 위탁교육기관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다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지원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 건 제가 살펴보니 4개 교육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이 제일 처음이겠지.
생각했더니 보니까 전북교육청이 제일 처음 제정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금 맨 마지막으로 대전이 작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이렇게 4개 교육청만 이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더니 제일 먼저 법적 근거로서 어디가 제일 책임 교육이 구현되고 있는가, 교육청 차원의 책임 교육의 관점이 구현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봤더니 전북교육청이 제일 앞서 있었습니다. 일단 교육감의 책무가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유시설 사용 허가 근거 규정이 있었습니다. 전북의 경우에. 그리고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고, 지도 감독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 경비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전반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탁교육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 입장에서 그만큼 볼 때는 이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파트너십을 갖고 책임성을 갖고 위탁교육기관을 보고 있다는 건데요. 운영 전반으로 확대해서 장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특징은 대한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기능을 대한교육기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었고, 지원 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임의 규정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대한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고, 운영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기능이 지원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달 체계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정상으로 볼 때, 조례상으로 볼 때는 전라북도가 이 고유 위탁교육기관을 공교육의 일부로서 포함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좀 많았고요. 이것이 뭐 실제 지원하는 정도를 제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나 그것을 조례만 갖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서울시 교육청 조례는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는 전북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그 지원 현황을 분석했을 때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시설비 지원은 없었고, 학급당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안 될 거로 보이고 20명이 넘는 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인원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림잡아 봤을 때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으로 볼 때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20만 원이었습니다. 공교육비 한 2분의 1 수준 정도가 이제 지원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었고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없었다는 거. 사실 지금 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위탁교육기관에 많이 또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없었다라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 대한교육팀 인력과 업무 분장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봤을 때 아까 좀 이용 선생님이 거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력을 보니 서울시 교육청 대한교육센터는 현장과 유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대한교육센터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는 구조로 이게 짜여져 있었던 거죠. 거의 학교 폭력이나 위센터 업무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고, 대한교육에 대해서는 대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교육 위탁교육이 공교육의 일부로 교육청이 필요로 하고 있다면, 학교가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는 사실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상담팀에 사무관 1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조례 운영이나 지원센터 설치나 뭐 대한교육기관 선정 평가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했던 서울시 학교박지원센터, 대한교육지원센터,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을 다, 공무원은 1명이라도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건데, 교육청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밑에 지원 조직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교육지원센터가 조례에만 있지 실제로 위탁교육기관, 대한교육 위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틀거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5번째로 보면 서울시 교육청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과
서울시 대한교육기관의 법적 지위를 볼 때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법적 지위는 초중등교육법에 기초해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일 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아니고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양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학생 모집이나 교육과정이나 교사 자격이나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교육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 지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지원받느냐의 기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한교육기관의 경우는 교육청 지정도 받고 또 다른 학교는 그 대한학교 지정, 서울시의 대한학교 지정도 받는 이런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는 되게 적극적입니다. 근데 교육청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청이 그 서울시의 그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책임지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 입장에서 위탁을 많이 하는 게 교육청의 목적이 아니라 위탁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뭐라 그럴까요? 교육청의 목적에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반해서 교육청은 위탁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학교 현장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조건 속에 최소한 어떤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을 갖는다 하더라도 위탁을 하면 학교 안에 있는 학생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이 애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대안교실을 설치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예방한다면 근데 모든 학교에 대안교실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1000여 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안교실이 없는 학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지역에 있는 위탁교육기관에 가야 됩니다. 갔을 때 이 애들이 위탁교육으로 가게 된다면 교육청의 방향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을 맞춰나가는 것이 공교육의 어떤 공교육의 어떤 체제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교육 체제개혁이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느리기도 하고 보여져요. 공교육 체제개혁이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민간교육기관을 이것을 보완해주는 교육적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이 교육청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역별 학교의 위탁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위탁 학생 유형별 수요도 파악하고 학생 1인당 위탁교육 비용도 산정하고 그래서 위탁교육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들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탁교육기관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교육하는 사람들이 거지도 아니고 왜 맨날 우리는 가난하다고 돈 더 달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거 볼 때 제 중간에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민간의 신뢰관계가 핵심인데요. 재정 투명성 확보 정말 민간교육기관들이 해내야 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내야 되고 학사관리 기준, 위탁학생 특성에 따른 교사 배치 기준, 자격 기준, 인건비 기준, 교육과정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 위탁교육기관 연합회 혹은 대한교육센터 차원에서 공론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서 민과 관이 서로 파트너십으로 할 때는 서로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못 믿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관은 민을 못 믿고 민은 관을 못 믿어요. 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신뢰관계를 회복해내는 것이 저희가 양자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교육청과 위탁교육기관은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고 교육의 성과는 위탁교육기관이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의 입증은 위탁교육기관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학부모위원회가 선정한 장학이라든지 교육청 대한교육센터의 장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 신뢰, 민간의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틀이 마련돼야 이것이 진정하게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체제의 희생자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그 청소년들은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그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게 하기 위한 교사의 리더십, 교사 훈련이라든지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별 현장들은 자기 현장도 열악한 여건에서 지키기에 급급해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위탁교육기관, 개별 위탁교육기관들이 그것을 다 스스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그다음에 대한교육센터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교사들이 정말 공교육교사,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1등 교사고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사는 나는 2등 교사다.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저는 지금 현재 교사 양성 구조가 교대나 사대 중심의 이 교사 양성 구조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지금 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본인들은 공부만 잘해서 들어갔어요. 시험만 잘 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애들은 공부만 잘하고 시험만 잘 보는 애들은 소수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정말 애들은 다양한데 이 다양한 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데 교사 연수나 교사 양성 기관이 조금 폭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터나 위탁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와서 연수하거나 인턴십하는 봉사하는 이런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했던 이런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사가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교사들의 전문성, 교사들을 다양화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2등 교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선진교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이 교사들이.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분들을 정말 보수를 못 받고 힘들게 일한다고 해서 2등 교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탁교육기관 교사들의 사기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분들을 위한 연수, 해외 연수 기회, 이분들이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대한교육기관 기사들끼리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교육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서 누가 질 것인가. 사실 많은 부분이 교육감한테 교육부는 법만 갖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교육감한테 실제적인 권한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서울시와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사이에 어떤 업무 조정이 또 역할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좀 조율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고등학교가 제가 볼 때 학교 밖에 나가면 서울시장이고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감이고 그래서 서로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인원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아마 2017년 기준으로 한 1200명 정도 제가 이제 최소치가 한 1200명 정도가 중단했다고 보여지고요. 부적응이나 이런 사유로. 그 다음에 아까 어림잡아 추정했을 때 위탁교육기관에 있는 경우도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 있거든요. 비슷한 학생의 수가 학교 밖에 있거나 학교 안에 위탁교육기관이라는 상태로 있는데 이런 어떤 비슷한 얘네들은 그냥 학교라는 틀에서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의 차이지 그 아이들의 특성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접근하는 방법, 교육과정,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학교는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식 교육기관과 민간 교육기관 사이에는 정말 넘사벽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벽. 이 넘을 수 없는 벽 사이에 저희가 애들은 기존 교육에서 이탈해서 지금 교육이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는 지금 조용히 있지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무기력 상태의 아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고 이 애들은 어떻게 보면 말썽 피는 애들보다 훨씬 힘든 애들이에요. 소리 없이 조용히 죽어가서 우리가 사회가 알아채질 못하고 말썽 피는 애들은 말썽을 피기 때문에 사회가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다는 걸 현장 교사들은 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학교 단계에 있을 때 조기 개입하고 진단하고 교육적으로 다양화하고 치료적 개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교육센터는 아직 학교 안에 남아있는 이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고 소리 나지 않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은 나가면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어디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끌어내기가 어려워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폭력과 비행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체제가 저희가 좀 마련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무대책으로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대안교육 설치를 통해서 이 애들의 필요에 맞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장착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과의 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유형의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전문성과 또 대한교육 위탁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교육적 과제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학생을 발굴하고 개입하는 것. 이것도 우리 대한교육지원센터나 대한교육센터와 위탁교육기관들이 협업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의원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도시형대안학교라고 불리죠. 도시형대안학교에 대한 관할을 하는 부서 이제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조차 역시 우리 시민이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 대안학교의 위탁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위탁학교에 대한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나 아니면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대안학교 선택할 수 있다면 그 폭을 열어줘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기관, 현재 청소년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은 꼭 있는데요. 현재 이곳과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우리 보수적인 접근으로 이 청소년 시설과 연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울시청은 실비 아니면은 또 같이 연계하지 않는 것들, 공백은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그대로 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탁형 대안학교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인근에 있는 청소년 시설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조금 더 넓은 기회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발제는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예, 토론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토론 시간 5분 정도 후에 토론에 대한 질문 또한 남아 있으니까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정서영 졸업생 먼저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안학교 교육에 대해서 잘 아시는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학교가 바로 나우학교입니다. 당시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였고 어떤 곳인지 짐작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에 준비적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번 다녀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준비적인 수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확신이 서지는 않았지만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나우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간 곳이다 보니 아이들의 성향이나 성격 혹은 반 분위기가 어떤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학교에 익숙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대안학교에 와서 신기했던 점은 아이들이 회의를 통해 직접 계획하는 것이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안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기말고사도 매번 저는 찍고 자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시험지를 풀어나가는 것은 대안학교에 와서 되게 오랜만에 겪는 일이었고 남들이 느끼기엔 사소해 보일지 모르는 변화들이 저에겐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대안학교에서 1학기를 보낸 것이 즐겁기도 하였지만 남들과 다른 위치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 많이 불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 선생님께서 남들과 다른 위치에 있어서 멀리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닌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란 말이 도움이 되었고 다시 한번 대안학교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안학교에 와서 생긴 목표는 졸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만 하자라는 생각에서 대학에 가볼까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는 1학기 때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기 때도 그럴 줄 알았었는데 지친 기분이 들었고 다시 우울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많이 힘들어하였는데 저는 선생님들께서 혼내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꾸짖기보다는 처음으로 믿고 기다려준다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되게 안정감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용 기술을 배웠었는데 헤어를 배우면서도 학교 생활을 하기 힘들어할 때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그만두게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미용을 관두고 대학교에 준비를 하였을 때도 그 면접을 보는 시기가 배운다는 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마지막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제가 포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자 교장 선생님께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하라고 하셨고 저의 결정을 기다리고 존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고 3개 학교 중에 저는 한 곳을 선택하여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해서 나와 학교 졸업이 마지막이 아니라 대학교 생활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로 진학을 하면서 정신건강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꿈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남들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 불안하였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로서 하나의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안교육 그리고 위탁교육에 바라는 점은 저처럼 특성화고에 다니면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관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안학교에는 명확하게 어떠한 꿈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후에 저처럼 맞는 과로 대학을 진학하였을 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대안학교 학생들은 부적응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적응은 개인 능력 결함이랑 성격 이상과 별개로 개인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환경일 때 부적응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은 환경이 뒷받침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 학생들은 부적응 대상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개인 능력과 인지 능력의 문제가 아닌 대안학교 아이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부적응이 아닌 각자의 사정과 다양성을 가지고 대안학교에 선택해서 스스로 오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준비 적응을 마치고 아버지가 면담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기간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안학교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상담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을 그냥 학교 부적응 대상과 개인 인지나 여러 가지 부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해와 일반 학생으로서 상담 학생의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후에 상담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대안학교에 오는 것이 아닌 특성화 마이스터고처럼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는 수업의 차이가 있지만 교과목도 배우며 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아이들은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사랑 나눔학교의 손윤정 교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저는 교사 다른 선생님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나름 이제 선생님들께 설문지를 좀 보내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받고 나중에도 답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이제 의견이 좀 모았는데요. 지금 소장님과 회장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발표하고자 했던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크게는 교육과 행정, 상담, 그리고 교사 복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교육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 자료를 콘텐츠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셨고요. 특히나 모두가 물론 처음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자료라든지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일반 아이들한테 적용되고 있는 그 많은 교육을 있는 그대로 오프라인이다, 온라인이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아이들에 맞는 적합한 교육 자료는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현재 일반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어떤 교육 자료를 교사의 인증번호를 친구 거를 써다가 그거를 뭐 쓰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능력이 되시는 선생님들도 현장에 계시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교재를 지금 현재도 만들고 있고 예년에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온라인으로 각 과목에 맞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건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현재 교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일반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이들하고 다르게 이 특성화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오지 않고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호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열람을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자유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간에 연수라든지 많이 제공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부분 감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항상 연수를 받을 때마다 느낌은 위탁 기관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기를, 이게 문제가 되지 않기를, 그런 선에서의 어떤 연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 맞게 적합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참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한, 그리고 우수 선생님들에 대한 독려하는 그런 연수가 아니라 문제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문제되지 않게 하세요. 원조교에 맞춰서 하세요. 원조교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어떤 이런 시스템이 물론 이제 굉장히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현장에서 저희도 많이 애쓰고는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작년까지 나이스만큼은 아니지만 속도가 좀 느리지만 어렵지만 에이스를 통해서 출결을 올리면 원적교 선생님께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었고 성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게 후퇴가 되어서 공문으로 일일이 다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 중등, 고등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나눔학교의 특성이라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문을 돌려서 했던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쓰셨어요. 출결에 대해서 매달 이거를 정리해서 원적학교의 공문으로 다 보내야 하고, 그러면 원적교수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전자메일로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적을 보내실 경우에 이거 나이스에다가 어떻게 입력해요? 나이스에다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성적은 저희가 한글 파일로 보낼 수 없다라는 원칙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적교 선생님들은 한글 파일로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정중히도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하청업체 직원한테 말씀하듯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는 학기 초면은 위탁 절차에 대한 설명만 100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신청서 어떻게 쓰세요? 추천서 어떻게 받으세요? 직위는 어디 찍으셨나요? 뭐 어떻게 했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저희는 홈페이지에다가 샘플을 올려놓기도 하고 이거를 보세요. 혹은 사진을 찍어서 상담 오는 부모님들께 공유를 해드려요. 이거 그냥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요. 이대로 하시라고 하세요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원적교 선생님들은 화를 내시고 이거 뭐라고 하는 건데요? 왜 이러는 건데요? 어디다 전화하라고요? 그래서 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요. 전화 지금 안 받는데요. 센터에서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는 것까지도 저희한테 화를 내실 정도로 이러한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화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저희가 연초라든지 학기가 끝났을 때 위탁 학생으로 등록이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만이라도 교육청에서든 그 원적교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원적교에서 성적을 행정교사가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성적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리는 걸로 교육을 받아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렸는데 행정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 다른 데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보내오세요. 등등 여러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시간에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교재 연구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월 5일 이전까지 출결을 사항을 정리를 해서 보내야 하므로 그 시간에 할애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다 사실상 이제 제출했던 원고라든지 준비했던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물론 이제 문화예술이라든지 특성을 살려서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말 그대로 부정이거나 그리고 전혀 환경적인 요소를 바꿀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혼모라든지 발달장애, 경계지능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위탁 기간은 1년으로 기본을 하고 있고 1년 안에 아이가 변화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닌데 위탁 기간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 대안교육에 대한 초점이 너무 희미하지 않는가. 대안교육이 진행이 되어서 이 아이들한테 적합한 교육이 진행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저희가 아이들을 이 대상의 친구들은 무엇보다도 상담 그리고 아이들의 헤아림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이해가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 떨어져 있는 자존감도 상승이 되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야 진로에 대한 어떤 탐색이 진행이 되는데 교육적으로 꿈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가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상승시켜주기 위한 상담을 기본으로 하여 아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 위클래스나 그 밖에 어떤 상담을 통해서 저희 학교로 위탁 기관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작 이곳에는 상담교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상담을 하시고 문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강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사 때는 굉장히 좀 편했어요. 강사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강사는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만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정작 담임교사가 되어 보니 어마어마하게 하는 일도 많고요.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아이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야 되고 교구 연구도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우리 아이들이 분노 조절도 안 되고 힘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가해 친구도 있고 피해 친구들도 있고 여러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강사를 때렸을 경우에 어떤 공제나 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강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담임교사는 받을 수가 없대요. 학생이 수업 중에 교사를 때렸을 경우에 이렇게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런 예를 보더라도 담임 선생님이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어떤 아일랜드에서 진행이 되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도 교사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공간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교사가 아이가 두렵거나 무서우면 수업이 거의 어렵죠. 그 아이에 대한 헤아림은 더더욱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두렵거나 힘든 친구들도 끌어안고 가야 하는 현장에 놓여 있고 아까 위기 혹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학기에도 3번씩, 4번씩, 2번씩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그리고 그 해결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 여기 안 되겠다.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케이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환경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혹은 교육 자료에 대해서 온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과 대한 교육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기관이든 학교든 대안책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는다면 거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을 때 답변을 주시거나 했던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의견에 거의 대부분이셨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응원해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모아주시고 전화 주시고 일일이 화이팅 외쳐주셨던 선생님들께 지금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신다면 조금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더 많고 확장이 돼서 저희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의 자리가 되고 실제로 그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저희 대안학교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TMT학교 윤정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그 표현 언어만 다르지 앞에서 거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뒤에서 토론을 하는 게 이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례는 최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는 대안교육이 제가 하는 일이 그리고 각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중요성, 의미보다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그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 요청 사항은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 저는 그럼 저희가 해야 될 노력을 중심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희 각 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교육개혁의 출발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성 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지정을 받았고 또 학력 인정도 되는데 무슨 더 공공성이 필요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사회적 인식이나 아직도 이런 저희 같은 현장에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현실이고 또 그에 따른 처우도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요. 공공성 확보는 아직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각 학교 현장의 교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요. 지금 각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자격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이시거나 청소년 지도자시거나 사회복지사시거나
대한교육과 강사분들은 각 대한교과의 전문가십니다. 그 자격적인 전문성은 있다고 보이나 저희가 대한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대한교육을 하는 전문성은 또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공교육 체계에 있는 대한교육이라서 공교육과 대한교육을 잘 조화롭게 균형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전문성은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는, 하고 있지 않은 일이어서 그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저희 대한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수료증, 나아가서는 자격증 이런 것까지 부여되는 기회까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각 모든 학교 교육 과정, 교육 철학, 교육 내용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회가 변화하고 있어서 그 변화에 발맞추는 교육과정 개선이나 점검, 보완이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 교육과정을 각 학교 특색을 지닌 또 교육과정을 잘 정립시켜서 훌륭히 운영하고 성과를 낸다면 그것이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교육기관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아직도 매년 상담하다 보면 이 학교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조차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그 1차적인 책임은 우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교육청이나 모든 이 대한교육 구성원들이 저희 대한교육기관, 대한학교들을 홍보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인데요. 저희가 공공의 재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행정처리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전자문서 시스템 말씀하셨지만 꼭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서류들이 매우 예민한 다 개인정보들이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 보안을 유지한 채로 관리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그저 메일이나 또는 우편으로 주고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제안드리는 공공성 확보 방안이고요.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해야 할 일로는 저희가 교육개혁의 태동적인, 그러니까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교육과 다른 것은 학력 인정은 받지만 교육과정의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어서 교육과정을 얼마든지 저희가 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리포트를 제출했을 때도 미래 교육은 창의성을 신장시켜야 되고 환경을 중시해야 되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한 게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그러한 교육과정을 실제로 시행하는 게 공교육은 물론 대한교육에도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그에 대한 성과를 남기고 그 성과를 통해 저희 대한교육 기관들의 성과를 보고 공교육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동력으로도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교 현장의 교류가,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 현장이 끊임없이 시행착오 겪는다고 해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모든 현장이 교육과정, 그러니까 창의적인 교육과정 또는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교류하고 그 시행착오를 공유해서 그 성과를 이루어내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개혁을 이루려면 사실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생존 문제를 말씀하실 정도로 재정 지원이 매우 열악한데요. 특히 서울에는 저희처럼 위탁형 기관들이 있고 또 비인가 기관들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저희 법인이 망우 청소년 센터인데 저희가 이 두 개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예산과 그 절차 또 업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서울형 대한교육기관이 지원이 크게 늘어서 지금 위탁형보다 지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는 서울형보다 위탁형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운영비도 3분의 2 수준입니다. 근데 위탁형에 오는 아이들이 흔히 학교 박 아이들은 더 힘든 아이들이 아니냐,
학교 밖 아이들은 위탁형 아이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아이들이라 더 힘들고 더 대우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위탁형 아이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뭐 그런 걸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에 있어서 업무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탁형 아이들도 넓은 범주의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생활지도의 업무는 큰 차이가 없으나 행정 업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위탁형이 훨씬 많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보다 직접 해보고 늘 보고 있는 것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강도는 오히려 위탁형이 많은데 예산 지원은 지금 훨씬 적은 현실이라서 이에 대한 개선 당장 내년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는 다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 대표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교육연합회와 대한학교 연합회와 대한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셔서 저희를 대표하는 기구가 저희 모두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대한교육기관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대표기구가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지금도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지원을 더 많이 해주셔서 연합회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현장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육 공공성도 확보하고 교육 개혁도 열심히 수행할 노력할 마음들이 열정이 풍부하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안정적인 재정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 교육청 대표에서 나와주신 우리 최창수 장학관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여러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주로 지금 유튜브도 제가 피드백을 쭉 보니까 이동현 위원님을 사위로 삼고 싶다는 현장 의견도 계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멋지시다고 이런 의견도 있고 서영양 여기 칭찬도 올라와 있네요. 근데 정말 장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한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아까 연합회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박사님, 그다음에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 의견에 관해서도 피드백이 있는데 요거는 유튜브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저희가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들으면서 오늘 저희 교육청 역할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들을 제가 잘 메모하고 우리 오늘 장사님도 와서 지금 같이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지금 오시라고 했는데 일정 때문에 못 오셨지만은 저희가 가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 발전 방향이나 이런 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좀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원고는 하루 이틀 전에 먼저 의회에 좀 연락해서 받아서 전체를 저희 팀에서는 우리 장사님하고 저하고 좀 숙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메모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방향이 우리 대한교육 방향하고 많이 일치하거든요. 혁신, 책임,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자치, 교육환경 다 종합하면은 더불어숲이라는 울타리로 우리 아이들을 챙기겠다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런 걸 항상 저희가 염두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는 거는 최근에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은 최근에 노력한 거는 좀 얘기해 드릴게요. 현장에서 아시고 있는데 이 얘기는 왜 안 해주세요? 작년 올해 한 2, 3년 동안 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전임자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지난 3월에 우리 담당 장사님 오셨는데 우리 37개 기관을 다 다녔어요. 센터 선생님들하고 다니면서 목적은 안 합니다. 현장을 가봐야 하니까. 책상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메모를 했고 고민을 하고 와서 저는 그중에 이제 일부분 같이 가고 그랬지만 작년에도 가고 그렇게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현장을 달려가 봤다는 거를 저희의 노력으로 처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가서 이제 봤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것들이 그때 다 기관들에서 주신 의견들이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학교의 어려움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 고등학교가 지금 무상교육이 되는데 초중원 위탁교육비를 학교에서 받고 이제 교육청에서 주고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받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하반기에 이거 바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 여력을 살펴서 바로 지원하는 구조로 개선해서 저번에 안내를 했고요. 1년에 2번씩 저희가 하루 혹은 1박 2일로 워크숍을 합니다. 올해는 2월에 계획을 해놨다가 마지막까지 코로나 그때 2월 막 할 때 호텔에 이틀 전까지 버티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연합 회장님하고 인원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오늘 이렇게라도 이제 유튜브 채널로라도 만나서 얘기하는 이 기회를 의원님이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게 만나서 얼굴 뵙고 얘기 나누면 더 좋지만은 여기 피드백을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보겠습니다. 워크숍에서 못 만났지만 온라인 연수로 저희가 며칠 전에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강사님도 모셔서 특강도 하고 행정적인 거 안내 또 학사 관리에 관한 안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는데 기관을 그때 다녔을 때 학교보다도 더 열심히 오히려 그 원격 교육하는 현장 막 인형 등장시켜서 아이들 막 그 아이들한테 재롱 피는 선생님들 보면서 선생님들의 그 땀방울에 굉장히 좀 짠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윤정우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땀이 이제 계속 나는 걸 보고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의 땀이 이 무대에서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컨설팅이 있고 또 신규 기관들은 기존 기관들이 도와주는 장학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지원은 운영비 나간 거에서 지금 수탁이 올해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가 이제 그 아까 윤 박사님이 계산해 준 걸로 442만 원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정원이 다 왔을 때고 작년에가 우리 1,300명 수준에서 수탁률이 60%였어요. 올해는 지금 8월 말 통계로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 실제로 올해는 현장에서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예산 재정 지원 확대를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현장의 기대만큼은 해볼게요. 정말 아니 의원님이 아까 미리 조금 복선을 깔아주셨는데 의원님하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청의 노력도 필요하고 의회의 또 협조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나 정량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최근에 저희가 노력을 한 게 그렇잖아요. 기관당 인건비가 나가던 걸 작년에 19년에 학급당으로 바꿨고 그러면서 이제 인상분이 있었고 그거를 유지하는 걸 올해 인건비를 편성을 했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서울의 그 대안학교 사례는 저희가 오히려 케이스로 도입을 해서 여기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의회에 설명드리고 그랬습니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올해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올해 수탁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비에서 조금 여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유연하게 해서 코로나 지원할 수 있게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스크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늦게 드린 게 아니라 운영비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당장 투입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해드렸고 이 체온계랑 마스크는 저희가 막 다니다가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 본청 부서에 가서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와서 체온계 거의 다 끌고 왔어요. 100개 가까이 끌고 오고 마스크 1,500장 끌고 와서 거기 좀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시겠지만은 저희도 했고 작년부터 공기청정기 도입한 것도
실제로 고민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현장에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현장을 다니고 얘기를 듣고 오늘처럼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할 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학업 중단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교육 쪽에는 뭔가 계속 숙제가 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저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게 오히려 기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잖아요. 이 역할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관에서는 지금 해오신 거를 현장에서 더 아시잖아요. 교육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는 행정적인 거, 재정적인 걸 뭘 도와드릴까, 이걸 고민을 하는 게 각각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 방향은 함께 자주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이용 교장 선생님 메모를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다 했는데 다 하면은 4시, 5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재정 지원 많이 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인건비 얘기. 구체적인 전략이 실천될 수 있게 의원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량적인 거 말씀 못 드린 거는 좀 이해를 주시고요. 윤철경 박사님 거는 이제 교육 체제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해외 사례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북 조례도 봤거든요. 전북이 그렇게 낮다고까지는 아닌데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 원고 미리 보고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수도 서울이 지방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대안학교는 여전히 저희가 참고할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꾸준히 저희가 바라보면서 노력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인상적인 모습은 사실은 아까 우리 서영 학생 모습이었어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쪽짜리 원고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고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나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라보는 그 표정이 너무 따뜻했어요. 3쪽짜리 원고에 이거를 위원장님이 5분에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형광펜으로 줄이고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내용을 또 피드백을 해놓고 뭔가 우리가 이게 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성화고에서 그 고민하던 거를 나우학교에 와서 만남의 교육이 실천되었고 온전하게 성장을 해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서영양 원고가 제일 와닿았어요. 다른 의견들은 저희가 이제 숙제로 해야 될 건데 학교가 즐겁다는 생각을 했다. 졸업만 하자 해서 대학을 가볼까를 생각을 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됐다.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 이런 게 우리한테 던지는 숙제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를 안고 현장 의견을 안고 정책적인 고민을 해서 저희의 숙제는 그거잖아요. 행정 재정적으로 노력하는 걸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계속 듣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소통하시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오늘 이렇게 발제자 두 분과 또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고 질문이 들어오기까지 조금 시간을 맡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호성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학교 관계자이신 것 같은데 이용 회장님의 말씀을 좀 깊게 받아들이시고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학교 시작할 때 기자재 다 사고 내구연한 지나서 사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법인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교육청이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쓰는 필수적인 기자재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와의 동등하게 들어가는 기자재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역할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시스템 구축은 저희 의회하고 연합회하고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제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이들의 상황이 맞는 대안학교 우리 절세미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미래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역할, 필요. 예, 저도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대안학교 졸업생들 이후의 삶의 사례 공유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안학교의 이미지라든지 대안학교의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서영학생처럼 나와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처음 그랬던 이미지, 학교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최후의 수단으로밖에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선택해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거나 미래를 다시 그릴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대안학교의 존재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유라든지 성장 모델을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무래도 다른 거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준호 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계신 분들 중에서 근데 대답을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창수 장학관님이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대안학교가 우리 매년 인정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관 평가도 받고 다음 년 초에는 교육계에서도 제출하는데 검토를 늘 받는데 매년 기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연 인증제 도입에 대한 질문인데 단연 인증제 도입을 해서 좀 안정적 운영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선윤정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에이스 사용이 조금 너무 어렵다, 좀 후퇴되어 있다 해서 이제 나이스를 계속해서 가능했었는데 지금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성적 및 생활기록부 입력시마다 고충이 많다. 기관별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쭉 언급하셨던 기관의 용어 그리고 이제 학교로 사용할 수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추후 계획이 있는지 우리 장학관님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답을 해주시고 혹시 추후에 그 부분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해 주시죠. 그 지정이 지금 1년 단위로 이제 되고 있는데 요거는 몇 가지 이제 고려사항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충돌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년 평가라는 게 있고 공고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실제로 인위적으로 여기서 공고를 보고 탈락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기관은 그렇지 않지만 작년에는 조금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몇 개 기관에서 이제 회계 운영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작년 갑자기는 아니었고 이제 몇 년 동안 누적된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한번 좀 교육청에서도 이게 행재정이 투입된 쪽은 지도 감독이 뒤로 절차로 따르고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불가피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매년 지정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조금 번거로우신 게 있죠. 이게 서류를 내고 평가를 받고 근데 조금만 한번 점검도 필요하고 지금 이게 이제 2년 3년 이렇게 지정되는 부분과 의견을 저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2년이나 혹은 3년을 한꺼번에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매년 지정을 했는데 평가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평가를 통해서 조금 인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그런 건 함께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자문서 문제인데 요거는 그 학교가 이제 나이스라고 해서 NEIS 시스템을 쓰고 우리 여기는 이제 AEIS라고 해서 AC를 이제 사용했는데 이게 좀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서로 유통이 안 되는 그 전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고민하다가
이 에이스만으로 불편한 점이 좀 지적이 됐었어요, 작년에. 이게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근데 지금 제일 고민은 전자문서가 서로 유통되는 구조를 좀 만들자. 그거는 저희가 조금 다른 방안을 지금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저희가 숙제를 안고 가는 걸로 하고 의견을 접수하겠습니다. 기관 학교라는 문제는 저희가 어떤 공문이나 이런 곳에서만 사실은 기관이라고 하고 저희 명렬표나 이거 리플렛 나가고 그럴 때 거기에 기관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학교라는 거를 용어를 실제로 쓰고 저희도 다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시도의 권한과 이게 교육부 중앙정부의 이 법령과 조례가 이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근데 학교라는 이제 명칭 자체가 좀 법령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의 종류에 공식적으로 쓰는 걸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그래서 이게 어떤 명분적인 학교라는 명칭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학교로 불려지고 아이들 다 학교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갈 때 티움토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나우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나래 대안에 좀 방문학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상위법하고 이 관계를 좀 따져볼 문제라서 좀 검토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받아서 어떻게 토론자분들이랑 같이 말씀하실 사안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된 상황이거나 완전 진정세에 접어들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했으면 조금 더 높은 질을 가지고 토론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시의적절하게 토론회를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마침 지금 우리 최창수 장학관님을 비롯해서 이제 대한교육팀에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이 아마 올해 예산안을 접어들면서부터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도시형 대안학교하고 우리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강사로서 역할을 해봤었기 때문에 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학생들의 초점을 맞춰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초점을 맞추는데 그 지원하는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강사분들의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해서 우리 최창수 장학관님과 저하고 최대한의 상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형 대안학교하고 즉 서울형 대안학교하고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관련돼서 통합적인 논의책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TF팀을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는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그리고 서울시 교육과 함께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대안교육이 새로운 교육의 하나의 코드가 되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홈스쿨링 등의 완전 대안교육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교육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서 조금 새로운 개혁 계획과 교육적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